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이지원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과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오페스의 송혜미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오페스의 송혜미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을 위해서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불법 대출에 덫에 걸려 집을 잃었어요. 집행유예 중 개명 신청 가능한가요? 5인 이하 회사는 주 52시간제 위반 신고 못하나요? 복역 중인 재소자 상대로 민사소송 될까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판결록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고 나는 화제의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12살 의붓 아들을 학대해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한테 징역 30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판결록에서는 이 사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의붓 아들 학대 사례 듣기만 해도 정말 가슴이 아픈 내용인데요. 우선 자세한 사건 경위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사건은 2022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는데요. 의붓 아들은 계모로부터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하다 23년 2월 7일 사망했습니다. 네. 이 사망한 아이의 친부는 같은 기간 이제 아들을 같이 상습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로 함께 기소가 됐었는데요. 계모는 2018년 5월부터 이 동거남이죠. 아이의 아빠랑 인천 남동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기 시작하면서 동거남이 전처와 낳은 이 사망한 아이를 함께 양육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모는 의붓 아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었고 2022년 4월 유산을 하게 되자 그 탓을 의붓 아들에게 돌리면서 더욱 미워하게 됐고 이후에는 이 아이의 아빠인 동거남과 의붓 아들에게 성경 필사를 시키거나 최대 16시간 동안 책상 의자에 결박하고 홈캠으로 감시하는 등 가혹한 체벌을 이어갔습니다. 네, 책상 의자에 결박하고 홈캠으로 감시하고 변호사님, 이 정도면 충분히 학대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학대 행위라는 것이 뭐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것, 정서적인 걸 다 포함해서 아동 학대로 보는 기준들이 있는데요. 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사망 당시에 1년을 걸친 학대로 인해서 키 148cm에 몸무게는 29.5kg로 이미 심각한 네. 영양실조 상태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네. 충분히 아동 학대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다고 들었는데요. 하급심 재판부는 어떻게 판결을 내렸습니까? 네, 1심 재판부는 이 A씨에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아동학대 치사죄를 인정해서 징역 17년을 선고했었는데요. 네. 1심은 이 피고인인 계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아동학대 살해 혐의냐, 아동학대 치사죄냐에 따라서 그 형량 차이가 클 텐데요. 이 살해 고의 여부가 쟁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아동학대 살해 혐의는 이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것이고 아동학대 치사죄 같은 경우는 특별 가중인자까지 고려를 하면 최대 22년 6월까지 될 수 있는데요. 어떤 혐의를 적용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좀 무게감이 다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대법원 같은
같은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봐서 판결을 뒤집고 이제 30년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앞서 30년 확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힌 거죠? 네, 맞습니다. 24년 7월 적어도 아동학대 살해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라고 2심 판결을 파기했었는데요. 네.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등법원에서 25년 1월 이 씨의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30년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판결을 분복해서 이제 재상고하기도 했는데요. 대법원은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네. 결국 30년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상당히 중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동학대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가해가 대부분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6월부터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요? 네, 이 특례법 개정안이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입법 예고가 되었는데요. 이제 학대범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 법에 맹점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그래서 이러한 점을 보완을 해서 살해 미수에도 실형이 나올 수 있게 이제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네.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녀를 함부로 대할 권리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 통화가, 들리시나요, 지금은?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제 집을요, 네네. 집을 등기로 맡겨갖고선 네, 말씀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네. 계속 집을 갖고 있었는데요. 네. 경매를 들어가는 사람이 네. 나를 모른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갖고선 그 집을 팔아갖고선 지금 뭐를 했나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네. 지금 저희가 미리 전해 듣기로는 네. 지금 급한 상황이 있으셔서 좀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하셨다고 전해 들었거든요. 네네. 네. 지금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설정한 근저당권이 타인에게 동의 없이 넘어가신 상황이라고요. 예, 그런데 그거를 네. 다른 데랑 넘기는 걸 내가 모르고 있고, 네네. 지금도. 군대랑 지금 경매 들어갖고 네. 돈을 받은 사람은 나를 지금 도대체 모른다 그러면서 상대를 안 해줘요. 네. 그리고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셨다고요. 집을 갖고선 경매를 갖고 돈을 받아갖고선 지금 네. 갖고 있는 상태인데, 네. 내가 저 사람은 날 모른다 그러면서 자꾸 그러더라고요. 내가 집주인인데, 네. 왜 자꾸 연결을 안 하고 만나고 상담을 하자 그랬더니, 모른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좀 상당히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사연 잘 들었고요. 옆에 네. 송혜미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상담 받아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혜미 변호사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집에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근저당권자가 변경이 되시면서 경매가 들어가셨다고 했어요.
예. 네, 그러면 최초에 이 불법 대부업체라고 하셨는데 예. 이 불법 대부업체에서 돈을 대여하셨을 때 어떤 뭐 변제기를 정하거나 뭐 금액을 정하거나 이런 걸 쓰셨나요? 예. 아니 써갖고는 그 서류는 네, 내가 일부는 갖고 있고요. 네, 일부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데 네, 이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그 근저당을 오면 나와요. 네. 그래갖고 내가 계속 이자하고 지불을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아, 그럼 지금 대출금이 완납된 상태는 아닌 거예요? 아, 저기 이럭저럭 해갖고 한 4천만 원은 입금이 됐어요. 그러니까 1억 중에서 4천만 원만 갚으신 상태인데 지금 근저당을 채권자를 변경해서 경매가 들어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아, 그러면 지금 대출금을 완납하진 않으신 거예요? 예, 저기 내가 돈을 빌려 쓴 게 1억 천이거든요. 네. 1억 천인데 거기서 저기 처음에 계약할 적에 내가 부가가 실세에 네. 세금회사를 끊어달라고 그래갖고 네. 1,100만 원을 선불을 줬거든요. 네. 선불을 주고선 네. 선이자를 2.5%로 해갖고선 275만 원씩 달마다 내가 선이자를 넣어줬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언제 처음 빌리신 거예요? 이게 저기 2008년인가 된 것 같은데요. 2008년도에 빌리셨고, 그럼 이자는 그 매달 275만 원을 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그 한 달 이자가 아니라 네. 선이자. 선이자니까 최초에 빌리셨을 때만 275만 원을 떼셨다는 거예요? 아니요. 저기 처음에 그 해지게 선이자를 해갖고 네. 7월달에 빌렸으니까 8월달에 이자를 줘야 되는데 네. 7월달에 선이자 있잖아요. 먼저 네. 한 달을 앞당겨서 이자를 내줬거든요. 네. 내줘갖고선 저기 8번을 벌써요. 그러니까 매달 이자가 275만 원이세요? 275만 원. 아, 매달 이자가 275만 원이고, 그러면은 지난달까지도 이걸 납부하고 계신 거예요? 아, 지나간 달은 저 주인이 그 나오고 경매에서 안 하고? 그럼 네, 언제까지 납부하셨어요? 그 나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 8개월 있다가 행방불명됐거든요. 아, 그러니까 2008년에서 8개월 있다가 하면 2009년 초반에 행발불명 되셨다고요? 네, 그래갖고선 행방불명돼갖고 아, 그럼 내가 그때부터는 이자를 안 내셨어요? 그럼 돈을 아니, 안, 음. 2달 더 냈어요. 10개월 2달 더 냈어요. 그러니까 2009년까지는 이자를 내셨는데 그럼 돈은 그 다음엔 어떻게 갚으셨어요? 아니, 이 사람이 나한테 얘기도 없이 선이자 받고 있으면서 그 설정된 서류를 다른 사람한테 옮겼나 봐요. 아, 그러니까 09년 초반까지 이자만 내고 계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네. 지금까지 이자 포함해서 다 갚으신 금액을 합쳐도 지금 4천여만 원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1억 얼마 빌리셨다 했는데 이거가 무이자라고 해도 지금 원금을 다 갚으신 상태가 아니잖아요. 네. 아니죠. 그 네, 네, 부가가치는 현찰로 1,100만 원 줬으니까 1,100만 원 주고 8개월 있다가 내가 집을 사러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 집 사러 오는데 얼마에 살 거냐 그랬더니 1억 6천에 산다고 그래갖고 내가 중도금 받은 게 있거든요. 네. 5천만 원을. 음. 그거 받은 거 있는데 그 등기부 등본을 내가 이제 갖고서 이 집을 팔아야 되겠다고 사무실 갔더니 네. 사무실에 갔더니 뭐 지나가서부터 저기 사무실 정리했다 그러면서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아, 행방불명이 돼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 사람을 찾는다든지 근저당을 해지하기 위해서 좀 어떤 방편을 찾아보신다든지 하지는 않고 그냥 두신 거예요? 아니 그 이제 해갖고 저기 혹시나 또 다음에 또 만나면 또 이자 때문에 그럴까봐 선이자를 2달째 더 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총 이자 준 게 10개월 지금거든요. 10번을. 네. 네, 10번을 주고 부가시세에 1,100만 원 준 거고. 근데 세금 계산은 지금 내가 못 받고 있고.
네. 생명사도 못 끊었어요. 근데 아버님 지금 근저당 해지나 경매를 막으시려면 일단은 대출금 완납, 대여금 완납이 기본이에요. 세팅이. 예. 내가 돈을 다 줬기 때문에 근저당은 설정될 이유가 없다라고 말소를 신청하든지 아니면은 뭐 경매를 집행 정지를 신청하든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내가 돈을 다 갚았을 때 얘기예요. 예. 근데 지금 아버님께서는 어찌 됐던 간에 지금 이게 무이자도 아니었을 뿐더러 지금 무이자로 계산을 해도 원금의 반도 안 되잖아요. 지금 갚으신 금액이. 예. 원금이요. 예, 원금이 지금 1억 1천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뭐 불법 7천만 원이죠. 예, 불법 사채로 봐서 뭐 과도하게 부과된 이자를 제한다고 해도 원금에 못 미칠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렇죠. 7천만 원이죠. 예. 그렇기 7천만 때문에 원인데 7천만 원이어도 아버님이 1억 1천 빌리셨다면서요. 1억 천에서 4천 배우면 7천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다 갚으신 건 아닌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예. 저기 설조장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넘겼을 때 내가 모르는 상태거든요. 네. 지금 원래 이 채권을 양도했다는 거잖아요. 이 상대방이. 예, 이 사람이 저기 사무실을 폐업해 내고 다른 데 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넘겼나 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넘겼을 때 또 그거에 대해서 등기가 됐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그 당시에 나는 전혀 몰랐고 이제서야 알았다라고 하시려면 뭐 해외에 계셔서 전혀 등기부를 확인하지 못할 상태였다든지 내가 뭐 그런 부분이 좀 뭐 대항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요. 그래갖고서 내가 그 서류 작성한 분이 와갖고서 저기 폐업해낸 그 사무실 같이 갔거든요. 동무사하고 서류 작성했거든요. 네. 그래갖고 거기 갔더니 사무실이 폐업해내고선 잠적을 해갖고 내가 이거 저기 도봉등기소 가갖고 그걸 봤어요. 봤더니 정말 설정 그 금액을 다른 사람한테 옮겨놨더라고요. 네. 아, 그래갖고 법무사하고 나하고 그 사람을 찾았어요. 그게 언제예요? 아, 그게 저기 10월 달인가? 아, 저기 12월인가? 작년 이거- 12월이요? 예? 작년 12월이요? 아니요, 작년이 아니죠. 그러니까 언제 12월이요? 2008년도인가는 9년도 1년 돼갖고 아니 09년도 초반에 그 원채무자가 행방불명 됐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전에 이미 근저당은 행방불명 되기 전에 옮겨놓은 거예요? 법무사 통해서? 법무사하고 저기 법무사는 우리 저기 1억 천 아 작성하신 그러면 분이요. 이제 이분 행방불명 되기 전에 이 네. 그 다음 알았다, 이거죠. 인수자랑 아버님이랑 법무사랑 그 전 채무자랑 해가지고 근저당을 옮겼다는 거예요? 예, 그 사무실을 들렀더니 아버님 그러면 이 근저당은 지금 잘못된 근저당이 아니죠? 아버님 모르게 옮겨간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안 옮겨갔죠. 돈을 빌려준 사람이 얘기를 안 하고 아니 지금 방금 법무사랑 같이 4명이서 얘기해서 옮긴 거라면. 법무사는 저기 처음에 하셨잖아요. 작성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처음에 작성한 사람이 변경 이력서. 등기도 해준 거 아니에요? 네? 처음에 작성해준 등기 올린 사람이 네. 설정 등기한 법무사가 지금 변경 등기도 해줬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12월에? 아니, 그 사람 저기 그 돈 빌린 사람이 저 행방불명 됐으니까 법무사 직원이 같이 찾으러 다니자고 와갖고선 사무실 갔더니 폐업해내고 정지가 돼서요. 법무사 직원이 같이 찾으러 다녀야 된다고 하셨다고요? 네, 서류를 법무사가 서류 작성했으니까요. 서류 작성 근저당 설정 등기는 7월에 이미 했는데 12월에 법무사 직원이 어떤 이유 때문에 찾으러 다녀야 된다고 먼저 알려주신 거예요? 아니, 내가 저기 사무실 갔더니 폐업가 돼갖고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서류 작성하는 분이 법무사 이쪽이니까 그래 전화를 했죠. 해갖고는 이게 서류가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다른 데로 근저당을 옮긴 것 같다. 그러니까 옮기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같이 나와야 된다. 예, 그러니까 같이 나하고 다니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사람한테 옮겼는지 그러지 그래서 않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지 그걸 그래갖고- 법무사가 직접 알려주셨다고요?
같이 저기 등기소까지 또 같이 갔어요. 법무사도 그분한테 돈을 빌리거나 뭐 대여 관계가 있었어요? 아니요, 법무사는 서류 작성해 준 거예요. 돈 빌린데 사무실에서 법무사가 와갖고 서류 작성을 해줬거든요. 네. 1억 천에 대한 거. 네. 그래갖고서 그때 이제 3%를 줬어요. 330만 원. 네. 법무사한테. 네. 그래갖고 법무사가 이제 폐업고 내고 이 사람이 지금 희망문 됐으니까 8개월 만에 지금 잠적을 했으니까 내가 저기 법무사 사무실 찾아가고 이래저래갖고 이렇게 됐다. 사무실 문이 잠겼다 그러더니 그러면 같이 활동을 하자 그러는 게 일단 등기소를 가보자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변제를 지금- 하고 경매를 나머지 금액을 변제를 다 하고 이제 경매를 막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경매를 둔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배당받고 싶으신 거예요? 뭐 어떻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제 생각은 저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 지금 행방물림 됐고 폐업계 내고 그리고 지금 경매 들어가서 돈 받은 사람은 내가 만나자 그러면 만나지도 않고 나 모른다 그러고 날 모른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법무사하고 다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은. 아버님 그 사람 이제 사무실까지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채권 양도 통지라는 거는 계약하신 거에 따라서 그 대여 계약을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계약서를 보진 못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자인 아버님한테 통지만 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통지 안 하고도 양도할 수 있다라고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은 이제 통지를 하는 걸로 계약서에 많이 작성을 하는데요. 만약에 상대방이 그 외관을 다 갖추고 있다면 아버님한테 뭐 통지를 했던 기록도 갖고 있고 뭐 이랬다면은 따로 아버님한테 계약서를 받고 얘 이렇게 바꾸는 거니까 동의해줘야 돼 사인해줘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이 근저당은 유효할 수 있어요. 아니 그 채권자가 바뀔 수 있는 거죠. 변경될 수 있는 거예요. 양도를 그래요. 따라서. 저기 네. 내가 돈 빌린 사람 말고 다른 사람한테. 네, 양도할 수 있어요. 채권은. 네. 그래갖고 네. 그 사람을 내가 나는 당신은 아는데 지금 나한테 모르느냐고 자꾸만. 그러니까 어떡하지? 알고 모르고가 아니고 양도가 법적으로 제대로 됐으면 지금 근저당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 양도받은 채권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외관상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러니까 지금 아버님이 내가 빌린 사람이 아니다. 내지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로는 뭐 경매를 막으실 수도 없고 뭐 이 근저당을 해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설정을 말소시킬 수도. 그러니까 일단은 이 돈이 지금 채무 관계에도 정리가 안 된 거잖아요. 이제 채무 관계가 다 완납이 됐는데 근저당이 다른 사람한테 옮겨갔다 라고 하는 거랑은 지금 전혀 다른 부분이거든요. 네. 저 같은 저기 생각은 그 8개월 돼가지고 집이 살아오는 이런 주천에 집이 살아오는 사람한테 내가 집을 팔았으면 계산은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가정이잖아요. 그때 팔았으면 내가 돈을 갚았을 거다라는 그렇죠. 거는 나도 가정인 건데 그 말이 법원에서는 통하진 않아요, 아버님. 그러니까 그만큼만 그때 당시 기준으로 그때 팔았을 때 기준으로 그만큼만 받아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통하지 않아요, 법원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남아 있는 최초의 그 변제 금액이 대비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지금 채무도 얼마까지 원금이 제해지는 건지 다시 채권자랑 또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버님은 갚으신 돈을 다 했을 때 원금에서 얼마가 빠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상대방은 이자를 정했었기 때문에 또 이자가 먼저 빠지는 거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상당히 오래전의 채권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게 소멸시효 갱신을 했는지 어떤 법적 조치를 했는지 뭐 이런 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어서 지금 아버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채권자고 내가 그때 집을 팔았으면은 돈을 갚을 수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돈을 갚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내가 이 집을 팔아갖고서는 저기 돈을 갚아야다고 그러니까 돈을 이미 갚았으면 모르겠는데 갚은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때 팔았으면은 갚았을 거다. 근데 이 사람이 돈 받을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내가 못 준 거다. 이거는 통하진 않아요, 법원에서는. 그러면
저기 집주인한테 그 협정 당한 거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도 제가 보기에는 통지가 뭐 내용 증명의 형태든 뭔가 같기 때문에 지금 상대방은 경매까지 신청하고 당당한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나는 저기 경매 들어가기 전에 그 저기 지금 저기 경매 들어가서 돈을 받은 사람하고 내가 그 경매 들어가기 전에 벌써 아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버님은 지금 가정이 너무 많아요. 얘기해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랬으면 이랬을 것이다. 이랬으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내가 했을 텐데. 이런 걸로 근저당 설정을 말소해 주지는 않거든요. 증거들이 다 있어야 돼요. 내 돈 다 갚았다. 뭐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는 않아서 일단은 당시에 만약에 집을 팔고 진짜로 그걸 공탁을 했다. 이 사람 어디 갔는지 행방불명됐기 때문에 내가 이 채무자를 찾을 수 없어서 공탁을 했다. 뭐 그러면은 그런 방법들이 또 있거든요. 이 사람 행방불명됐어도 내가 갚은 걸로 쳐주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서 못 갚은 거다라는 부분으로 못 갚은 거를 이해해주고 여기까지는 그런 갚은 거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서 경매를 멈춰주거나 설정을 말소해주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경매 관련해서 멈추고 싶으신 거면 강제집행 정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그 채무액만큼 담보로 법원에 공탁을 하셔야 돼서 사실은 내가 쉽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저기 지금 저기 경매 들어가서 돈을 받은 사람한테 내가 그 사람을 만나갖고 공탁을 할 생각 어떻게 하냐 했더니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나 모른다 그러면서 내가 집주인이라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집주인 경매에 들어가서 새로운 사람 제3자가 경락을 받았으면 배당도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이미 절차가 요 강제 집행 절차는 다 끝난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당받은 사람들이나 그 다른 사람들한테 아무리 내가 집주인이니까 나는 넘겨줄 수 없다라고 해도 이제 그럼 절차로 다 진행이 된 거다라고 당연히 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더 갚은 것보다 내 배당을 못 받았다든지 라고 한다면 이미 배당이랑 이 경락이 다 끝났다면 내가 그 채권자가 돈을 더 가져갔다든지 이런 부분은 다르게 다시 이제 별건의 소를 일으키셔서 따져야 되는 부분인 거지. 지금 얘기하시는 그때 당시에 내가 집을 팔았으면 그리고 그 사람이 있었으면 갚았을 것이다 라는 거로는 대항하실 수는 없어요. 그러면 뭐 없어가시서도 이거 그대로 내지도 못하고. 아니 근데 아버님이 이게 부가가치세랑 선이자랑 다 더해도 1억 1천이 안 되잖아요. 지금 원금이 안 되죠. 네. 4천만 원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여를 다 갚으신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8번 붙고 집 등기를 줘와 내가 이제 1억 6천에 집을 팔아갖고 계산을 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무실을 폐업해내고 행방불내고 다른 사람한테 뇌물이진을 시켜놓고 그런 단계거든요. 그때 당시에 공탁을 나머지 7천에 대해서 공탁을 하시고 뭐 7천도 약간 그 분쟁의 소지가 있긴 한데요. 상대방은 이자가 더 있다라고 하면 어쨌든 그걸 공탁을 하고 근저당권 설정 말소 이제 청구 소송을 일으키셨다면 이제 법원에서 찾아주거든요. 그 행방불명이 된 채권자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쨌든 지금도 다 갚으신 상태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채권자가 사라져서 내가 못 갚았다. 그러니까 경매를 풀어달라라는 거는 사실 법원에서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래 공탁을 걸라고 그래갖고 내가 공탁을 건다고 그랬더니 그 저기 지금 저기 경매 해갖고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도 뭐 모른다는 거야 나하고 공탁 걸어도 그러니까 난 모르니까 나하고 답변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야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하신 게 그게 맞는데 마지막에 그 저 경매 받아갖고 돈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는 집주인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락받은 사람은 제3자가 되는 거죠. 채권자가 아니니까요, 그 사람은. 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저기
중간에 나는 집을 팔고선 A가 집주인이고 B는 저기 돈 빌리는 사람이고 지금 C는 네. 아니, 경매받은 사람인데 지금 경매는 예, 아버님한테 돈을 주는 거는 이제 배당에서 아버님한테 남는 돈이 있어야 주는 거지. 아버님이 매매하실 때처럼 제3자가 이걸 경락 받았으니 아버님한테 돈을 줘야 되는 구조는 아닌 거죠. 아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1억 천인데 이게 설정 금액이 50% 해갖고 그 금액을 쓴 금액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뭐 수수료 같은 거 먼저 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채권자들 배당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님이 남는 금액을 받게 되시겠죠. 그러니까 아니요. 그게 몇 %인지는 저도 지금 확인해 보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전액을 매매하는 것처럼 나한테 줘라 라고 하시면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미 경락이 다 이루어졌다면 그 경락받은 새로운 이제 소유자 그 사람이랑 얘기할 건 아닌 거죠. 그 사람은 채권자가 아니니까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근저당 저거 설정할 적에 1억 천인데 50%를 이제 근저당 플러스 시켜갖고 거기다 서류를 집어넣은 거 같거든요. 네, 원래 최고액을 조금 더 플러스해서 넣죠. 네, 50% 넣은 거 같아요. 집값에. 그러니까 네, 1억 네. 천에 네. 5,500을 네. 플러스 시킨 것 같은데. 네, 일단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려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대여금이 다 완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 채권자한테 이걸 풀어달라거나 경매를 막아달라거나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은 일단 배당까지도 다 끝난 것 같아서 지금으로서는 뭐 더 갚은 돈이 있다, 이자가 더 갔다라고 하면은 채권자랑 다퉈야 되는데요. 지금 사실 그러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따져 보셔야 되겠지만 만약에 내가 돈을 덜 받은 것 같다, 배당에서 뭐 내지는 내가 돈을 더 갚은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이제 채권자랑 별건의 소를 일으키셔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기 1억 천에서 내가 얘기한 4천 원이면 나 같은 경우는 7천만 원 집 팔아갖고 갚는다는 이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다 갚으신 건 아니죠. 다 갚으셨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요, 배당이 저기- 됐으니까 배당이 된 금액을 봤을 때 다 갚은 걸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는 지금 서류를 보내주신 건 아니라서 알 수는 없고 그 부분은 배당표를 보시고 아버님이 확인해 보셔야죠. 네, 상담자분 저희가 생방송인 관계로 더 상담을 해드리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 이 채권이라는 것은 동의 없이 양도도 가능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고 경매 절차에도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동의까지 받아야 되는 계약서들이 있고요. 네네. 상대방의 뭐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고 쓰는 계약서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구두상의 동의만 필요하다고 쓰는 계약서도 있고 또 어떤 대부분의 계약서들은 이제 통지만으로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뭐 내용 증명의 형태든 뭐 어떠한 형태로든 통지를 만약에 받은 내역이 있다면 제 생각엔 아마 경매까지 진행됐으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있다면 사실은 다시 뭐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거나 꼭 뭐 이제 채무자에게 찾아와서 동의를 받는 서명을 받는다거나 하지는 않으셔도 되는 거죠. 상담자분께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지금 아마도 아버님이 얘기하시는 그 채무의 금액 그 총액이 되겠죠. 이자 플러스 원금 그 금액이 이제 아무래도 배당 받으신 금액이랑 좀 달라서 더 채권자한테 갔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이제 최종적으로 배당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채권자에게 얼마의 채권이 있다고 확인이 돼서 갔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그 과정에서 더 갔다 부당이득을 채권자가 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반환하는 청구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전화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3년 전 회식 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방에게 경상을 입히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매달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며 깊이 반성하며 살고 있고 술도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주를 보러 가서 제 이름이 저와는 맞지 않다는 말을 듣게 됐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진정한 의미의 새 출발을 하고 싶어 개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집행유예가 끝나기 전까지는 개명 신청을 못한다고 해서 고민입니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8개월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라도 개명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혹시나 개명 신청이 한번 기각되면 추후 다시 개명 허가가 나기 어려운지도 궁금합니다. 네, 여러 이유로 개명을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담자께서는 사주를 본 후에 개명을 결심하신 케이스인데요. 이런 사유로도 개명 신청을 받아들여 줄까요? 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개명 신청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본인의 행복 추구권을 기반으로 해서 본인이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놀림을 많이 받아서 네. 그렇다든지 너무 흔한 이름이라든지 뭐 너무 특이한 이름이라든지 이런 사유들이 전부 다 개명 신청의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사주를 봤는데 뭐 이렇다는 사유도 일단 개명 신청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상담자께서 현재 집행유예 상태에 계신 상황입니다. 집행유예 중에도 개명 신청이 가능한가요? 뭐 물론 집행유예 중에는 뭐 100% 안 되는 것이다. 뭘 신청할 수 없다. 뭐 이런 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불허가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범죄 목적으로 이름을 변경하려는 경우 내지는 공적인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뭐 이런 경우가 네. 불허가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집행유예 기간에는 사실 이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더 이제 다음에는 집행유예 받을 수 없다든지 뭐 이런 누범 기간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 기간에 이 사람이 또 뭔가 죄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그런 죄로 인해서 체포될 때 이름이 바뀌면 사실은 수사기관으로서 혼동이 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대법원 판례 중에 집행유예 기간에는 혼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허가하지 아니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행유예 기간에는 개명 신청이 불허가 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주변에서도 개명 자체가 결코 쉽지는 않다는 말을 듣긴 했거든요. 네네. 그다음 이 법원의 개명 허가 기준은 어떻게 되고 개명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명의 허가 기준 자체는 어떤 뭐 매뉴얼로 있는 건 아니고 네. 그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기반으로 해서 판단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적으로 뭔가 혼동을 줄 수 있다거나 어떤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네. 아니면 이 사람이 너무 자주 개명 신청을 한다거나 뭐 이럴 때는 이제 불허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집행유예 중이라 개명 신청에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실제로 개명 신청이 한번 기각이 되면 인용되기가 어려울까요? 아무래도 이제 기각이 되면은 그 다음에 사유서를 냈을 때 조금 더 사유를 자세하게 보기는 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범죄 은폐 의도가 있다고 만약에 생각을 했었으면 그런 네. 의도가 없다는 거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좀 써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개명 신청을 하면 대부분 이제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서 이 사람의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도 법원에서 확인을 하는데요. 네. 이제 채무 은폐를 하기 위해서 개명을 신청하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없다. 빚을 내가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임명용 한자들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한자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반복적인 개명 신청은 아닌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사유를 써 주신다면은 뭐 기각된다고 해서 무조건 기각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네. 더 앞에 기각된 사유를 보완
지원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개명 허가를 받게 되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후속 절차들이 필요한지도 알려주시죠. 네, 이제 개명 신청 자체는 우리가 뭔가 뭐 서류를 떼러 이제 행복주민센터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고요. 네. 사실 법원에 소장 비슷한 걸 신청서라고 우리가 하기는 하지만 소장처럼 굉장히 좀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사유를 적은 것들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거 거의 소송이네 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 정도의 이제 신청서를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본인의 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같은 것들을 이제 상세로 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렇군요. 것들을 같이 내시게 되고요. 네. 그 허가가 났다라고 하면은 1개월 안에 요거를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 네. 개명에 대해서. 그렇군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의 연간 개명 신청 건수가 무려 16만 건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개명을 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개명 신청 전에 어떤 점을 유의하면 좋을지 정리해 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신청서에 그냥 칸 기입하는 것처럼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뭐 이름 여기에서 뭐 전후 이렇게 바꾸고 싶고 사유는 뭐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줄글 형태로 이제 구체적인 사유들을 소장 쓰듯이 쓰셔야 되니까 그런 사유들을 좀 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생각해 봐 주시면은 이제 작성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명이라는 게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인생을 새롭게 전환하는 결정인 만큼 법적 절차를 상세히 따르셔서 잘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직원이 몇 명 되지 않는 소규모 업체입니다. 그런데 거의 매일 야근을 합니다. 최소 2~3명이 해야 할 몫을 1명이 하다 보니 직원 대부분이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누구 하나 연차를 쓰면 나머지 직원들의 업무가 더 늘어나니 서로 눈치만 보고 넘어간 적도 많고요. 직원을 더 채용해달라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입사 후 몇 개월 다니다 퇴사하는 직원들도 많이 봤고요. 그렇다고 급여가 높은 것도 아니니 1년만 버티고 퇴사하자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음 달이면 입사한 지 1년이 되기 때문에 얼마 전 팀장님에게 퇴사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팀장이 대표에게 얘기했나 봅니다. 며칠 전 대표가 부르더니 자네도 1년 플러스 1일 근무를 하겠다는 건가? 다른 직원들 생각도 안 하냐며 화를 내더군요. 1년 이상 근무하면 연차 유급 휴가가 있는데 휴가를 안 내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거든요. 앞서 퇴사한 직원들 몇몇이 1년 플러스 1일 근무 후 퇴직을 했습니다. 연차 15일을 소진하느라 휴가를 내고 퇴사하는 경우도 있어서 남은 직원들이 여러모로 힘들었고요. 저도 1년만 딱 채우고 퇴사하는 게 마음에 걸리지만 일단 나부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대표에게 이력 때문에 1년을 채운 것이라고 말했지만 제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더군요. 1년 동안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퇴사한다고 꾸지람이나 듣다니요. 고민 끝에 회사가 주 52시간제를 지키지 않는다고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입사할 때는 직원이 7명이었는데 현재는 4명입니다. 1명을 채용 중이긴 한데 아직 입사 전입니다. 이런 경우 주 52시간제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또 지금 시점에서 신고를 하면 신고자가 저라는 사실을 회사 측에서 알게 될까요? 퇴사 후에 신고하는 게 나을지도 고민 중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다가 결국 퇴사를 마음먹었는데 속상한 이야기까지 들어서 좀 상당히 언짢으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일단 주 52시간 근무제의 경우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지금 52시간 근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차를 두고 계속해서 넓혀 나가고 있는데요. 네. 25년도 기준으로는 지금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을 모두 지켜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는 좀 상황이 좀 애매한 것 같긴 합니다. 본인이 입사할 땐 직원이 7명이었고 지금은 4명이지만 1명을 채용 중이다. 그럼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건가요? 일단은 이게 뭐 일시적으로 퇴사자가 있어서 5인 미만으로 내려갔다라고 했을 때 그 기간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몇 명이 근무하는지에 따라서 보는 거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7명이다 라든지 6명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5인 이상부터 39인도 지금 현재로서는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52시간을 지켜야 하는 사업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5인 미만
미만 사업장이냐 아니냐가 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 휴가나 주휴수당 등의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 건가요? 네, 지금으로서는 이제 주휴시간 외에는 뭐 연장이나 야간이나 뭐 휴일수당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네. 약간 차등으로 다 두고 있습니다. 보면 네.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일괄적으로 뭐 전부 다 사업장이 다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주 52시간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시차를 두고 계속해서 뭐 300인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5인 이상까지 온 것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영세 사업장이 많다라고 이제 보아서 여러 가지 빠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뭐 쉬는 날이나 수당 같은 것들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네. 지금 사연 중에 1년 플러스 1일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연차 유급 휴가가 있죠. 그럼 네네.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겠죠. 지금 이제 1년 플러스해서 하루가 더 생기고 이렇게 된다면은 네. 그거에 대해서 퇴사할 때는 내가 휴가로 이제 사용한 다음에 퇴사를 하는 게 아니라면 수당으로 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우리 사연자분 이야기처럼 처음에는 이제 내가 회사 내에 있을 때는 이 퇴사자가 그렇게 하고 가면 굉장히 힘들지만 네. 나 역시도 이제 또 막상 퇴사할 때가 되면은 그렇게 적용을 받는 것이 참 내가 어쨌든 제일 중요하지라고 해서 그럴 수가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 논란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표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딱 1년 하루 딱 일하고 네. 그만두면은 좀 네. 마냥 좋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지금 노동청에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 절차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52시간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나면은 네. 신고 관련해서 신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제 실사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네.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증거를 확보해서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만약에 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를 했는데 위반이 확인이 된다면 사업주한테는 이제 근로기준법 위반이 형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2년 전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동네 형님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해외 부동산에 공동 투자를 하는데 함께 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시 월급으로만 생활하는 게 너무 고달팠고 오랜 기간 친분이 있던 형님의 제안이라 응하게 됐습니다. 친인척한테까지 돈을 빌려 3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 사기였습니다. 형님은 그 이후 연락이 안 됐고 저 말고도 사기당한 사람이 많더군요. 사업하는 줄 알았던 형님은 그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며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야 형님 소식을 알게 됐는데 지금 징역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기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형님에게 사기당한 이후로 가족에게 외면받고 혼자 빚 갚으면서 살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때 투자한다고 빌린 돈은 다 갚았지만 형님에 대한 배신감이 큽니다. 지금이라도 민사소송을 걸어서 돈을 받고 싶은데요. 상대가 감옥에 있어도 민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또 배상명령 신청이라는 게 있다던데 저도 신청할 수 있을지 배상명령 신청과 민사소송 중에 어떤 게 나을까요? 하셨습니다. 지금 2년 전 사건인데 지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네, 이제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면 3년이 소멸시효이기 때문에 지금 2년 전 사건이라고 하시면 청구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할 텐데요. 어떤 증거들이 효력이 있을까요? 뭐 기망 사실이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돈을 뭐 어디에 쓴다고 빌려달라고 했다든지 그런 문자 내역이나 뭐 네. 통화 내역이나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제출하시면 효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배상 명령에 대해서도 문의를 해 주셨습니다. 배상 명령이 무엇인지 상담자께서도 신청이 가능한지도 알려주실까요? 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이제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네. 재판 중일 경우에 형사 공판 절차에서 배상 명령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상담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상대방의 재판이 끝나신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상 명령을 신청하시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이 사기를 친 상대에게 재산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도 채권을 확보해 두신다는 측면에서는 해두시는 게 나중에 이제 뭐 상대방이
재산이 생겼을 때, 아니면 직장이 생겼을 때, 그때 바로 집행을 하실 수 있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 하시기를 권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큰 돈을 들여서 하시기보다는 지금 확실히 받으신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네. 직접 하실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은 직접 청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자님을 위해서 추가적인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수감된 사람이라고 해도 이제 법원에 성명불상자 내지는 이제 어디에 사는지 모른다, 거주지를 모른다라고 신청을 하시게 되면 법원에서 이제 그 사람이 어디에 수감되어 있는지 찾아서 송달을 하게 되고 그런 수감자들도 출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감된 상태라는 것 때문에 민사소송을 포기하지는 마시고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송혜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